아부다비의 사막 위로 뜨거운 열기가 아른거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취재진에게 전달된 해외 외신들의 표현은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사실상 경제, 군사동맹 단계로 진입했다. 평소 중동 외교를 다루던 전문가들조차 이 문장을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원유 한두 건을 따냈다는 수준의 소식이 아니라 한국 방산 AI 문화 산업 전체가 통째로 아부다비 중심부로 진입하는 구조적 이동이 시작됐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중동에서 가장 과감한 전략 투자를 펼치는 국가입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5%를 넘고 국부 펀드 규모는 1,800조 원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국가가 이제 한국에게 공식적으로 150억 달러 약 20조 원 규모의 방산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알렸습니다. 해외 매체는 이를 한국 무기체계의 완성도를 아랍에미리트가 전폭적으로 인정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외신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표에 등장한 한 문장, 즉 완성형 가치사슬 모델 구축이라는 표현을 두고 의미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 구매나 단순 조립을 넘어서 한국 기술과 아랍에미리트 자본, 그리고 양국의 현지 생산 독자 운용 기술까지 엮이는 아주 드문 형태의 파트너십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이런 모델을 구축한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열에 한국이 올라간 순간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목격됐습니다. 각종 해외 보도는 이를 매우 전략적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 매체는 한국 방산의 가장 약점으로 지적되던 현지 유지, 정비와 독자적 운용 능력이 이제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으로 완전히 보완된다고 분석했고, 중동권 언론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제3국 공동수출 전략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국 무기가 중동 무기 시장에서 미국, 러시아를 대체하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가 운영 중인 6, 해, 공 주요 무기 플랫폼은 미국과 유럽제인데 이 구조를 한국제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분야에서의 규모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5기가 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건설, 여기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소식은 해외 IT 전문 매체들 사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프로젝트 초기 투자 규모만 200억 달러로 약 30조 원, 내년 가동 예정인 첫 200메가와트급 AI 클러스터 역시 한국 기업이 기술 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중동 전체의 에너지, 데이터, AI 기반 인프라를 한국 기술로 묶겠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외교 라인도 이 규모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방산 수출한 건이 아니라 방산 20조, AI 인프라 30조, 문화산업 협력까지 합치면 총 15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한국과와 이루어지는 전례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발표된 이 경제동맹은 사실상 민간과 국가, 또 산업 기반 전체가 통째로 이동하는 구조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요청한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원유 비축 규모 확대였습니다. 현재 한국 아랍에미리트 공동 비축량은 400만 배럴 수준인데 아랍에미리트는 이를 즉시 1000만 배럴로 확대하고 이후 두세 배까지 늘리자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해외 경제 전문 매체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한국이 에너지 안보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전략적 결합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원유를 저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원유를 한국 내에서 전략적으로 관리 운용하며 아시아 공급망 전체를 한국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한국인들이 특히 흥미를 보일 내용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회담에서 KCT 조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류 공연장이 아니라 방산과 AI, 원전, 문화산업까지 모두 들어가는 일종의 한국형 산업 수도를 아부다비에 짓겠다는 발상입니다. 해외 매체는 이 규모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단숨에 중동 중심지로 확장시키는 프로젝트라고 소개했습니다. 2030년에는 K컬처 시장 가치가 700억 달러로 약 9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등장했습니다. 해외 보도와 분석을 종합하면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산업 동반자가 아니라 전략적 기반 국가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강대국과 맺는 방식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 물결의 중심에는 한국방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는 AI, 에너지, 문화산업까지 정교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번에 한국과의 방산, AI, 문화, 협력을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으로 밀어붙인 이유는 외형보다 훨씬 깊은 기술 전력 시장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아랍에미리트 방산 구조의 특성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장비가 혼재된 복잡한 전력 체계를 가지고 있고 부품 조달과 정비 체계가 국가마다 달라 운영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 가동률이 70% 아래로 내려간 시기도 있었는데 이 복잡한 체계를 단숨에 정리해줄 파트너로 한국이 떠오른 겁니다. 한국 무기 체계의 현장 정비 데이터, 부품 호환성, 원가 대비 성능비,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급 테스트 환경을 거친 플랫폼이라는 신뢰성이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높이 평가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중동 분석기관 평가에서 강조된 건 한국이 보유한 국산 화율 기반의 독립적 유지 정비 체계였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국산 화율은 85% 이상, FA50 역시 항전 장비와 기계 부문에서 65% 이상을 국산화해 공급망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 점에서 미국 유럽 업체와 명확한 차이를 체감했습니다. 미제 무기는 FMS 승인 지연이 빈번하고 유럽 무기는 수리 기간이 길다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반면 한국 방산은 수출 후 지원 속도가 빠르고 현지 개조와 기술 이전도 유연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파트너로서의 매력이 컸습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본 또 다른 요소는 제3국 공동수출 구조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시장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한국은 기술력과 개발 능력을 제공하면 시장을 공동 장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이집트, 사우디, 모로코 등지에 막대한 국부 펀드 투자를 진행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한국 방산업계는 이 지역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순간입니다. AI 분야에서도 아랍에미리트의 고민은 분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GPU,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는 독자적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핵심 기술을 제공할 파트너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효율 설계, 냉각 기술, 전력망, 연동 기술을 갖고 있었고 KF21, KDDX, KSS3에서 적용된 AI, 센서 기술도 확장성이 높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5기가와트급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는 전 세계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 허브를 한국 기술로 운영하면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AI 패권을 확보하고 한국은 차세대 AI 전력망 시장을 사실상 선점하게 됩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의외의 포인트가 등장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요청한 핵심 협력 항목에 독자적 운용 능력 지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 무기를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자국 방산 산업을 설계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단계는 미국, 프랑스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이를 요청했고 한국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외신은 한국 방산의 신뢰도가 미국, 프랑스급으로 올라섰다는 상징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초대한 겁니다. 기존 패권국들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제약과 불만을 한국과의 기술 경제 파트너십으로 해결하려는 전략적 시도였고 한국은 지금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월 27일 KF21 사우디의 백수출 영상입니다.
한국이라는 이유로 세계군용 항공산업에서 얼마나 황당한 이유로 많은 무시를 받았는지 우리 국민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KF-21 보라매를 개발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은 항공산업의 기술 역량을 총동원했고 이를 통해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 협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기술 이전을 해줄 것처럼 약속했다가 나중에는 레이더 스텔스 코팅 전자전 같은 핵심 기술은 하나도 넘겨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숱한 외교 루트를 통해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른바 기술 갑질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와 군 연구진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직접 만들자는 벼랑 끝 결심을 하게 됐고 국산화에 열을 올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 와서는 그때 그 나라들이 그리 쉽게 도와줬다면 오히려 우리가 기술 국산화를 못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전화위복이 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가 가진 이 강력한 기술들을 간절히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동 지역,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KF-21 보라매 100대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산 5세대 전투기인 F-35를 구매하고 싶다고 공식 표명을 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사우디의 요구에 선뜻 응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스라엘과의 미묘한 균형 관계로 인해 중동 정세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중동 지역의 복합적 이슈가 어우러지면서 승인 절차가 지지부진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우디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에 TF칸을 100대 도입하겠다며 세간의 화제를 튀르키예로 돌린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랍권 이슬람권의 연대 같은 스토리가 먹혀들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우디와 튀르키예가 방산 분야에서 밀착 협력 중인 건 사실이니 말입니다. 이미 사우디는 튀르키예제 무인 드론 바이락타르의 계약을 체결해 놓기도 했습니다. 만약 TF칸 100대 구매설까지 실제로 이어진다면 튀르키예 입장에선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끌어올 기회입니다. 시제기 개발비를 충당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확보하면 그 가격이 내려가 해외 시장에도 어필하기 쉬워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TF칸이 2024년 2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는 해도 추가 시제기 제작 소식이 뜸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제대로 된 스텔스 성능과 미사일 운영 능력을 어느 정도 시점에 달성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개발된 한국의 KF-21 보라매는 이미 성능을 꽤나 신뢰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여기서 사우디가 굳이 튀르키예 쪽만을 선택할까라는 회의론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칸은 4.75세대, 또 KF-21도 4.75세대라는 말은 그냥 분류상의 편의일 뿐입니다.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스텔스인데요. 여기에는 탐지 은닉 능력과 항전 능력, 그리고 레이더 데이터 링크라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한국은 독자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실무를 입증한 상태입니다. 특히 KF-21은 지상 해상 공중 표적을 멀티 트래킹하는 레이더 시연을 어느 정도 끝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칸 쪽 정보는 대부분 튀르키예 정부가 언론에 흘리는 제한된 자료 정도입니다. 시제기한 대로 모든 걸 검증하긴 어렵고 KF-21에 들어가는 엔진보다 구식 버전인 F110을 쓰면서 진정한 의미의 5세대라고 부르긴 애매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사우디가 정말 100대를 사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 이전에 최소한 시제기 여러 대를 투입해 중장기 시험평가를 진행해야 할 텐데 그런 움직임은 없다는 게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나라라고는 하지만 최소 수십조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벌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를 앞세워 다른 숨겨둔 꼼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사우디가 미국에 보내는 압박 메시지와 사우디가 실제로 어떤 기체가 유리할지 계산하는 실리 사이의 줄타기일 것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F-35를 구매하는 게 여러모로 편하겠지만 만약 미국이 계속 눈치를 주고 승인을 안 해준다면 그땐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선택지가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튀르키예의 TF칸도 있고 한국의 KF-21도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랍에미리트 역시 F-35 구매 계약을 중단한 후 KF-21 개발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깊은 군사동맹까지는 아니지만 중동 패권 구도에서 서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사이입니다. 이 때문에 UAE가 KF-21에 관심을 보인다면 사우디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추측이 당연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더구나 한국과의 방산협력은 이미 자주포, 전차, 훈련기 등 다양한 품목에서 꽤 괜찮다는 호평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F-21이 선택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사우디가 중요시하는 건 기술 이전입니다. 우리가 100대를 사줄 테니 첨단 기술을 넘겨달라. 그리고 국내 생산 라인을 어느 정도 열어달라. 이런 구도를 만들면 사우디 자국 방위 산업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도 이 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사우디가 정말 TF-칸 100대를 덜컥 계약할까? 라는 의문일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하나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그 성능과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개발 일정부터 무장 호환성,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튀르키예 TF-칸은 아직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기엔 이른 단계입니다. 즉 사우디가 실제 구매 단계까지 진행되면 앞서 이야기한 미국이나 다른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외교 카드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TF-칸의 매력을 느낀 것인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 사우디의 뻥카가 어느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KF-21 보람에는 이미 수많은 시험 비행으로 성능 검증을 착실히 진행 중이고 블록원 양산 체계를 곧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립 라인도 상당 부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이런 장점들로 사우디로서는 한국이 자신들에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외교적 레버리지를 챙겨두려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레버리지가 미국을 향한 무언의 신호가 되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사우디는 TF-칸 100대 모든 걸 걸었다라고 받아들이긴 아직 이르다는 뜻입니다. 사실 방산시장에서 시그널을 흘리는 건 흔한 일이며 뒷단에선 상상도 못할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런 복잡한 지형 속에서도 KF-21의 잠재력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군사 전문지에서도 KF-21이 라팔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라팔은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된 베테랑 전투기지만 KF-21은 아직 신예이면서도 고성능을 지향한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진이나 스텔스 성능, 완벽한 무장 통합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TF-칸과는 달리 개발이 진짜 진행 중이라며 자신들의 항공산업이 수년 이내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대비해야 한다고 보도합니다. 이번 포브스 기사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인 기사입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사우디 왕실의 정치적 판단이 달린 문제일 것입니다. 사우디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무기를 도입할 때 전투기 도입뿐만 아니라 파트너국에 대한 투자 무역, 외교적 우호 관계를 패키지로 묶어서 결정되기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을 안 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듯이 중동권 큰손들은 우리가 예상 못하는 돌발 변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사우디가 지금 뿌린 TF-칸 100대 이야기는 분명 세계 전투기 시장의 주변 판도를 흔드는 카드라는 것입니다. F-35 카드를 쥐고 있는 미국을 흔들고 나아가 유럽 혹은 한국까지 동시에 염두에 두는 중동식 실리 추구가 돋보이는 흔들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세계 방산 분야에서는 종종 헛소문 같은 얘기가 알고 보니 몇 달 뒤 현실이 된 이야기도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브스의 기사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도전만으로도 큰 성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 KF-21 보람의 입장에선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사우디가 튀르키예나 미국으로만 가면 어떡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쪽으로 오면 막대한 물량 확보와 함께 기술 협력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주변국 갑질에 시달렸지만 이제 우리는 국산 무기 체계로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나 K2 전차 등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정도로 대한민국 무기의 브랜드 파워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만약 진짜로 4.7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고 향후 6세대로 갈 때까지 임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 TF-칸보다는 KF-21 쪽이 훨씬 안정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결국 사우디가 노리는 건 2030년대 중반까지의 안보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우고 2040년대쯤 6세대 전투기로 갈아탈 브리지 전투기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튀르키예의 TF-칸이 될지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될지 혹은 미국산 F-35를 끝내 얻어낼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 뻔한 협박용 카드로만 치부하기에는 주변 국가들이 워낙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진짜 계약서가 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어떤 국가가 되든 KF-21을 달라 할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산 일정을 재정비하고 블록 업그레이드 로드맵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미국이나 주변 강대국이 우리를 교란하려 해도 흔들리지 않을 국산 기술 역량을 확고히 다져놓는다면 KF-21 보라매는 세계에서 절대 가성비로 취급받지 않는 첨단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새벽 워싱턴의 국방브리핑룸에서 나온 단 한 문장이 한국 방산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2025년 군사평가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이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재래식 전력 보유국이 대한민국이라고 적시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 중심축을 일본이 아니라 한국으로 옮기기 시작한 결정적 순간이었죠.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만 가진 전시 기반 생산력입니다. K2, K9, 천무 같은 주력 장비를 몇 년이 아니라 몇 주 단위로 찍어내버리는 압도적 속도, 폴란드가 직접 경험하며 경악한 바로 그 능력입니다. 미국 언론이 한국을 동북아의 무기 공장이 아니라 실전 전력을 쏟아내는 전쟁형 제조국이라고 부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군비 폭증이라는 배경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가치는 더 커졌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로 올라섰고 매년 20척 이상을 진수하는 말도 안 되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하나씩 점검한 결과 정량 데이터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1순위로 떠오른 겁니다. 특히 한국 육군의 포병 화력은 세계 최상위 밀도이며 K9과 천무, 현무포급 탄도미사일을 합치면 동아시아에서 단일 국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비대칭 화력이 됩니다. 미국 군사 전문지들도 같은 분석을 냈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전력을 일부 빼더라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괌, 오키나와의 미군 장비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은 이미 대규모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링크 16을 통해 미군과 즉시 연합작전 체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잠시 자리를 비워도 한국군이 버티는 동안 미국은 원하는 곳에 전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즉, 미국이 한국을 최고로 평가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도 대체할 수 없는 실전 전력의 핵심축입니다. 미국의 보고서가 한국을 최상위 전력으로 규정한 데에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전력의 실전 투입 속도였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필리핀, 호주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지만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먼저 의존할 수 있는 즉흥 전력은 한국뿐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 물량 문제가 아니라 준비된 작전 체계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전방 배치된 장사정포,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천무다연장, K9 자주포가 이미 통합 네트워크로 묶여있고 이 구조가 미군 작전 통제 체계와 바로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세팅돼 있습니다. 미국이 비싸게 유지하는 글로벌 실시간 지휘 체계를 한국은 자체적으로 구축해놨기 때문에 미군이 작전에 들어오면 곧바로 연결해 쓰면 됩니다. 미군 입장에서 보면 비용 대비 효율이 이만한 국가가 없는 겁니다. 또 미국이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한국의 지형에 따른 구조적 전략 가치였습니다. 중국 항모 산둥이 산둥반도에서 출항해 서해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한국 해군의 작전 방영 아래에 들어갑니다. 한국 잠수함 전력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조용성을 갖고 있고 ADD가 개발한 국산 잠수함용 리튬 전지가 장시간 자막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중국 해군이 가장 까다롭게 보는 상대가 한국 해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지점에서 한국을 중국 해군의 스텝을 꼬이게 만드는 유일한 전진 거점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방산이 보여준 전례 없는 생산 속도가 미국 전략의 판단을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가 유럽에서 러시아 위협을 피하려고 전력 확충에 나섰을 때 미국과 독일은 생산 기간 때문에 신규 전차와 자주포를 제때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K2, K9 천무를 빠르게 양산해 한꺼번에 유럽으로 배송했습니다. 이 장면이 워싱턴까지 그대로 전달되면서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을 단순 수출국이 아니라 동맹군 전력 유지 공장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의 싱크탱크는 한국을 동맹 목록 중에서도 미군이 자리를 비워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규군 전력 1순위로 분류했습니다. 일본은 뛰어난 해군력을 갖고 있지만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타격 체계가 없고 독일, 프랑스는 생산력과 동원 체계가 부족합니다. 한국만이 미국이 원하는 모든 요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한국이 지난 15년 동안 진행한 기술 국산화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조립 라인은 독일과 일본이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사이에서 오히려 확대 중이며
ADD가 개발한 국산 잠수함용 리튬 전지는 세계 최초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국산화율 또한 70%를 넘어서며 장기적 자립 구조를 갖춰 미국에게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 본토에 가장 가까운 서방 측 해군력이 한국이라는 점을 극도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미국이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소요나 국내 혼란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군 현대화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 국방비가 GDP 대비 2.7%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되며 군 현대화에 연간 5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구조가 미국의 전략적 신뢰도를 보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 전문가 그룹이 분석한 자료에서는 한국군의 예비 전력 동원 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이며 이 동원 체계를 기반으로 한 미국 한국연합작전이 중국 견제와 태평양 안보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미국이 갑자기 한국의 군사력을 최고로 평가한 이유는 단순한 기대나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작전 능력, 생산력, 국산화, 지리적 우위, 그리고 동맹 내에서의 역할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계산한 결과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제 동아시아 군사 구조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미국조차 인정한 셈이죠. 이 변화는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협력 구조뿐 아니라 중국 견제 전략 자체에도 큰 흐름의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한국이 이 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국 정부의 스타일이 어떻든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만약 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크게 올리겠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한국이 역으로 미국에게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건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중국 견제의 1번 라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방위비 대신 기술 협력, 우주 감시 정보 공유, 차세대 미사일 방어 알고리즘 제공, KF-21 엔진 개발 협력 같은 실질적인 이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전력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가진 힘이 미국이 만들어준 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30년 넘게 축적한 국산화 기술, 전시 대비 생산 라인, 압축된 군 현대화 과정, 첨단 미사일 체계 잠수함 기술을 스스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은 우리의 도움을 받는 동맹이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동맹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한국이 택할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미국 전략에 끌려다니는 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전략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핵심 축으로 올라설 것인지 두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을 보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많습니다. 현무, 천무, K9, K2, 잠수함, LSAM, KF-21로 대표되는 전력체계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영역과 완전히 겹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겁을 먹는 건 오히려 손해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가진 힘을 협상 레버리지로 바꾸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14일 북한 자주포 러시아 등장 영상입니다. 북한의 170mm 자주포 주체포가 전장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SNS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주체 자주포 약 50문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체 자주포는 작년 11월 러시아에서 철도로 수송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전선에서 발견된 주체 자주포는 북한의 주력 곡사포 중 하나로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돼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에 해당하는 무기입니다.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복판에 북한제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러시아군의 열차에 북한제 무기가 실려 있는 것이 포착된 이후 약 2달 만에 전선 투입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허접한 무기의 대명사인 북한답게 막상 전선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군 전문가들은 벌써 북한제 자주포가 수십 문 이상이 파괴되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놓을 정도인데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자주포는 M1989 주체포로서 기존에 북한이 굴리던 노후화된 M1978 국산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입니다.
170mm 대구경 포탄을 사용하는 만큼 이론상의 사거리는 최대 60km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의 K9이 최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였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사거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2016년에는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청와대 서울 타격을 위한 훈련에 대거 동원되며 전 세계의 관심을 끌어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북한 무기가 그러하듯 이미 낡을 대로 낡아버린 주체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철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장에서 무쓸모 취급을 받는 것은 북한군의 장비만이 아닙니다. 북한군 역시 단순한 소모품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채로 매일 전장에서 갈려나가고 있으며 올해 봄이 되면 파병된 북한군이 전멸할 것이란 분석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김정은은 연초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의 분란을 조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전선에서 사용되는 북한의 구식 곡사포를 살펴보고 현 시점의 북러 밀착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주체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에 앞서 M1978 곡산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군의 정찰용 인공위성에 의해 곡산 지역에서 처음 포착되어 곡산포라는 이름이 붙게 된 M1978 자주포는 한때 한국군에게 있어 공포의 대상처럼 여겨졌습니다. 15m 수준의 장포신과 170mm 대구경 포탄을 활용한 M1978 곡산포는 50에서 60km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에 대응할 만한 사거리의 자주포가 없었던 한국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였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1980년대 중반에서야 미국의 M1092를 라이선스 생산하여 사거리 24km의 K55 자주포를 보유하기 시작했던 한국에게 사거리 60km는 적절한 대응 방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곡산포의 성능은 한국산 자주포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접한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곡산포는 최초 사격 준비에 드는 시간이 무려 30분이나 필요할 정도로 극악의 효율을 보이는 데다가 제장 전후 후속탄 사격에도 5분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15초에 3발의 포탄을 사격할 수 있는 K9의 급속 사격 능력과 비교하면 2발을 사격하는데 35분이 필요한 곡산포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무기인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곡산포를 대체하기 위해 북한이 개발한 자주포가 M1978 주체포입니다. 주체포는 북한이 중국제 장갑차를 복제하여 만든 VTT-323의 차체를 개량한 후 170mm 포신을 장착한 형태로 소련제 2S7 피온 자주포를 모방하여 랩탄 사용 시 최대 60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판이었던 곡산포가 가지고 있던 심각한 단점은 하나도 개선하지 못했는데 5분당 한 발가량을 간신히 사격할 수 있는 사격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대구경 포탄을 사용하면서 자동화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한문의 주체포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8명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자주포 운용에 대량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대 운용의 효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요소이며 한국이 K9과 K55A1에서 1인 사격까지 가능하도록 연마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느껴지는데요. 산술적으로 북한군 8명이 한문의 주체포를 사격하는 동안 한국은 동일한 인원으로 8문의 K9 사격이 가능한 차이입니다. 또한 주체포는 별도의 포탑이 없는 오픈형 자주포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포탄 파편에도 부대 단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대화력전 상황에서도 한국군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10m 거리에서 폭발한 152mm 고폭탄의 파편까지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포병 전술 교리에 따르면 155mm 포탄 기준 좌우 오차 범위를 20m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m 거리에서 152mm 포탄 파편을 방어할 수 있는 K9의 방어력은 적이 아군 진지를 정확하게 타격하더라도 한국 포병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무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허접한 성능의 주체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데요. 러시아 내 열차, 도로 등에서 주체포가 포착된 시점이 2024년 11월, 12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체포가 실제 전장에 투입된 것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상당수가 전투 불능에 빠졌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북한에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는 포병 전력의 손실이 너무나도 막대하여 푸틴이 김정은에게 구걸이라도 하지 않으면 자주포 전력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전쟁 전 보유한 자주포 수량은 세계 각국의 추정치마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적게는 약 3,000문 수준에서 많게는 6,000문까지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추정치에 대한 편차는 크지만 전쟁 전의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주포를 보유한 나라로 평가받았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러시아는 전체 자주포 중 40% 이상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나머지 60%의 자주포 물량 중 대부분도 포신 손상 등으로 인해 전선에 투입할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자주포 수량이 부족해진 러시아는 포탄과 미사일, 총알바디 등에 이어 북한으로부터 구식 자주포까지 끌어다 쓰는 처지로 전락했지만 북한의 노후화된 무기 체계들은 전선에서 추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에서 쓸모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북한제 무기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씨 일가가 3대째 아낀다는 폭풍군단조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온갖 추태를 벌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드론의 공격을 피하려던 북한군이 러시아의 민간인을 집에서 내쫓고 주택으로 들어가 홀로 은신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조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북한군에게 집을 빼앗긴 러시아 민간인들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 외부에 방치되어야 했는데 러시아를 위해 전쟁을 벌인다는 푸틴이 북한군까지 끌어들여 러시아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군에게 있어 드론은 공포스러운 존재입니다. 단순히 드론이 보여주는 효율성과 타격 능력을 떠나 낙후된 북한 사회에서 살아가던 북한군에게 드론은 지금껏 아예 접해보지 못한 첨단 문물인데요. 원격으로 하늘을 비행하다 지상을 공격하는 드론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군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여태껏 드론 공격을 접해볼 일이 없었던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포착되면 일단 숨기 바쁜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북한 내에서도 드론에 떼죽음 당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진상조사를 명목으로 고위장교를 추가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군 내에서는 북한군의 음주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의 첩보에 따르면 쿠르스크 일대에 투입된 북한군은 사기 저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잦은 과음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러시아군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총탄이 빗발치는 최전선에서 술판을 벌이는 북한군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는 그만큼 북한군의 사기와 기강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또한 이 밖에도 북한군은 잦은 오인 사격으로 러시아군의 발등을 찍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종합적으로 북한이 자랑해오던 폭풍군단의 전투력이 실제로는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미 폭풍군단이 특수부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지금껏 북한이 선전용으로 공개한 폭풍군단의 사진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방탄복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군사강국이 한 명의 특수부대원을 양성하기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군사장비조차 지급을 못 받는 북한의 특수부대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아덴만여 명 작전 등을 통해 특수전 임무 중 가장 위험하다는 인질구출 작전마저 완벽하게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질구출 작전은 전체 인질 중 30%가량의 인질이 피해를 입어도 성공적인 임무라고 평할 만큼 극악의 난이도로 유명한데 한국은 한 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당하는 선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무에 성공하였습니다. 전장에서 술판을 벌이며 민간인을 내쫓는 추태를 보이는 북한군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성과인데요. 이처럼 북한은 자신들의 자주포와 특수부대를 러시아로 보내 군사적 이익을 쟁취하려 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오히려 그들의 전력은 한국을 위협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미 실전 사례를 통해 특수부대들의 역량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으며 북한의 고철 자주포와는 차원이 다른 K9 자주포를 통해 전 세계의 자주포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지금처럼 병력과 장비 모두에 최선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지원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